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주현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 구성이 되면서 최상병 특검법 다시 상정이 됐고요. 증인 소환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좀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고요. 최상병 특검법 처리가 될지, 또 증인 소환 조사를 통해서 또 어떤 것들이 발견될 수 있을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유, 가스 관련된 액트지오 사건, 또 대통령 지금 순방까지 다뤄야 될 이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출근길 재미있고 즐거운 이야기로 좀 함께하고 싶은데요.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뉴스 픽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전현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웃고 있습니다. 네. 기분 좋습니다. 좋게 시작해야죠. 예, 기분 좋습니다. 우리 좀 닮았다 얘기, 그 기분 나쁘죠? 아니요, 저 좋습니다. 아, 저는 기분 좋습니다. 저도 네,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다뤄야 될 이슈가 많기 때문에 바로 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12일 야권은 첫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최상병 특검법 상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사 외압 의혹, 이게 핵심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인물들을 좀 법사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방침을 내렸어요. 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들을 국회 법사위에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네. 우선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증인 대상으로 20명이 넘는 후보군을 분류한 뒤에 오늘 전체 회의에서 1차적으로 10명 정도의 증인을 채택하기로 했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1차 증인 대상에 지난해 8월 2일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서 해병대 최상병 사건 기록 회수한 당일부터 수차례 전화를 주고받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포함이 됐습니다. 또 어제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1차 증인 대상에는 이 밖에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정훈 대령, 김계환 사령관, 그리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특검 말고도 증인 소환으로 상당히 좀 속도를 내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특검법 역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선출, 또 증인 채택까지 국회, 특히 법사위가 빠르게 움직이네요. 네, 맞습니다. 법사위원장 선출한 뒤에 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한 뒤에 이 최상병 특검법을 회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이 소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소위원장과 위원을 임의로 배정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는데요. 예. 빠르게 이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상병 특검법을 7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 본회의는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그렇죠. 예상이 되면서 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순직 일주기쯤에 재표결을 시도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어제 새로운 또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최상병 사건 이 재검토 직후부터 특정 인물의 의견을 좀 들어봐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어떠한 인물들한테 그런 들어봐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까? 네,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작년 8월 9일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조사본부 책임자들에게 최상병 사건 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할 때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군 검찰단장의 의견을 들어봐라, 이런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공수처가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군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본부에도 따로 법무실이 있어서 법무
법무 검토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이 유 관리관의 의견을 들어라라는 거는 좀 이례적이다 이런 설명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서 공수처는 이 이종섭 장관의 그 지시가 일종의 좀 가이드라인을 준 네.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각 조사본부도 그렇고요. 각 제대마다 법무관들이 다 있습니다. 법적 검토할 수 있는 저도 그런 일들을 네. 오래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장관의 참모인 국방부 법무관리관한테 또 검찰단장한테 얘기 들어라.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8월 9일 이 시점부터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를 해서 혐의자가 8명에서 2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종섭 전 장관이 들으라던 법무관리관 의견 뭐였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맡았던 조사에서는 혐의자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8명이었지만 네. 이 조사본부 최종 보고서에는 2명으로 줄었는데요. 그럼 이 전 장관이 말한 국방부 법무관리실과 이 군 검찰단의 의견이 어떤 건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국방부 조사본부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대대장 2명만 혐의를 특정하고 임 전 사단장은 관련자로 경찰에 넘기라는 내용이 이 국방부 법리관실과 군 검찰단의 의견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종섭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법률가인 군 검찰과 군 법무관리관의 의견을 들으라고 한 것뿐이다라면서 설령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장관의 권한이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다만 이 유 관리관은 최상병 사건 기록을 군이 경찰에서 가져오던 날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고 또 최상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좀 그렇죠. 거론이 되는 인물인 만큼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우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 중간에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있는 것 같아요. 국방부 장관한테도 얘기를 듣고 있고 또 대통령실의 공직기관 비서관하고 그 무렵에 통화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석연치 않은 통화들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수사 외압 의혹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 한 명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고석, 요번에 총선에 출마했기도 했고 전 고등군사 법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동기인데 이 부분이 좀 의심스럽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기록에 따르면요. 8월 3일 오후 2시 45분쯤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온 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날이 좀 어떤 날이냐면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를 한 다음 날이자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가 군 검찰이 회수해온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 통화 기록을 두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 대통령과 가까운 고 전 군사법원장이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영향을 끼쳤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네. 또 단순히 고 전 군사법원장과 이 전 장관과의 통화뿐만 아니라 이 전 장관과 이 고 전 군사법원장이 통화하기 직전에 이 전 장관의 보좌관이 또 김 검찰단장과 세 차례 통화한 기록도 확인이 되면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 전 군사법원장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고석 전 군사법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원병인가요? 출마를 했던 적이 있고 법무실장도 했고 육군사관학교 출신 법무관입니다. 김동혁 검찰단장하고 같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전화한 거는 지금 확인됐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젤리스님이 전윤일 기자님 예뻐요, 반가워요라고 또 글 주셨고요. 운팀마님은 제가 그런 말을 해서 그런지 닮았다고 얘기를 또 주시고 있습니다. 배동호님, 전현주 기자님 귀여운 모습 항상 즐거움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네, 김동그리님 또 천정수님 글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상병 사건 자체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법사위가 열린 만큼 특검법도 특검법이지만
뭔가 증인 신문이라든지 뭐 국정조사 이런 것도 좀 빨리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의혹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동해 심해 가스전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가스전 탐사 분석을 수행한 그 액트지오 이 회사인데요. 뭐 국민들이 이제 다 압니다. 액트지오 회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이 세계적인 아주 유수한 회사들을 제치고 액트지오가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설명에 따르면 2022년 한국석유공사가 이 동해 울릉부지 탐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접촉한 업체는 총 4곳이었고 실제 입찰은 액트지오를 포함해서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요. 네. 이 액트지오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업체는 슐럼버거와 할리버튼이라는 업체였습니다. 이 두 업체는 텍사스 휴스턴에 본사가 있는 세계적인 이 석유 개발 서비스 업체인데요. 이런 회사들을 제치고 결국 입찰을 따낸 건 이 1인 기업에 가까운 아하. 액트지오였던 겁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석유공사 측은 액트지오의 아브레우 고문이 퇴적층의 발달 양상 등을 연구하는 이 순차 층서학 심해 퇴적층 분석의 권위자였기 때문에 이 액트지오를 선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액트지오가 4년간 영업세를 못 냈다는 사실 등을 또 몰랐고 이런 걸 좀 비추어 볼 때 액트지오의 규모와 전문성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 아직까지 뭐 지금 논란들이 많은 것 같은데 또 다른 논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네. 지금 아브레우 고문의 동해 분석 결과를 검증했다고 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데이비드 모릭 교수라는 사람인데 뭐 그걸 검증하는 사람이니까 뭐 중요한 상황인데 이 모릭하고 아브레우 고문 이미 알고 있는 사이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 말이 아브레우 됩니까? 고문과 이 모릭 교수는 네. 같은 논문의 공저자로 이미 알고 아하. 있는 사이였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모릭 교수는 텍사스의 한 대학에서 지질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현재 이 동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팀장 A씨의 지도 교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석유공사 측은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끼리는 서로 알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워낙 갑작스러운 동해 석유 발표와 액트지오의 전문성에 대한 의심이 계속되면서 이런 신뢰성 의혹은 좀 계속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레우 설명은 또 이 아브레우 설명하고 있는 게 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또 한국석유공사 이 자료하고도 많이 좀 다른 내용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네요. 네, 지난 7일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브레우 고문은 액트지오의 주소지가 아브레우 고문의 개인주택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최근에 영국 런던에 지사를 열었다. 네. 영국 지사는 새로운 디렉터 르네 용크 박사가 이끌고 있다면서 영국 지사의 주소지 역시 용크 박사 집으로 등록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 있는데요. 네. 하지만 아브레우 그 고문의 그 설명과 달리 영국 지사는 런던이 아닌 에버딘에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에버딘이요? 됐습니다. 이 에버딘은 어떤 위치에 있냐면요. 런던으로부터 직선 거리가 약 640km 뭐 엄청 정도 떨어져 머네요. 있고요. 네. 이 위치는 비행기로만 하더라도 1시간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아하. 거리입니다. 용크 박사에 대한 소개도 액트지오는 에버딘대 명예교수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 에버딘대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이 명예교수 명단에 이 용크 박사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아브레우 고문의 이력도 산자부 자료와 일부 다른 점이 좀 확인이 됐는데요. 산자부 자료에 따르면 아브레우 고문은 1999년부터 미국 라이스대에서 피터베일 명예교수의 후임으로 순차층서학 강연을 현재도 하는 것으로 표기돼 있는데요. 네. 하지만 라이스대 교수 명단에 아브레우 고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또 과거 홈페이지에서는 아브레우 고문의 이름을 찾을 수는 있었지만 명예교수가 아니라 역임 교수인 것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뭔가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계속적으로 뭔가 이상한 것들이 좀 발견이 되고 찾아내고 또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 의혹들이 깔끔하게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석유도 석유지만 뭐 아브레오부터가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액트지오까지 알겠습니다. 자, 의정 갈등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빅5 병원 휴진 대열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네요.
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정하고 예.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나머지 빅5 병원들도 집단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중증, 응급 환자 진료는 기존대로 하지만 신규 외래 환자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휴진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현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휴진 참여율이 좀 낮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0개 의과대학 산하병원 8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12일 기준으로 30곳에서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좀 파악이 됐습니다. 네. 또 빅5 병원들이 동참하면서 다른 대학병원들의 휴진 동참 규모는 더 늘어날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이에 따라서 좀 환자들의 그런 고통은 계속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현주 기자 뉴스픽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랜만에 반가운 분 모셨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또 거침없는 입담으로 정평이 나신 분입니다. 자, 이슈 3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또 받았는데요. 이제는 국회에서 또 전문성을 발휘해서 또 열심히 좀 뛰고 계십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어색합니다. 원래 방송을 같이 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항상 이렇게 이 마이크 앞에서 보다가 이제는 이제 국회의원 되셨어요. 예전에 정치 비판도 많이 하셨잖아요. 국회의원 비판도 하셨고. 아, 그렇죠. 근데 네. 직접 국회의원 되셨어요, 이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 또는 네. 선거에 뛰어들겠다, 정치를 하겠다라고 한 게 이제 2월 25일인가 그랬으니까 네. 그 이후에 쭉 준비해왔던 일이라서 크게 임기가 시작됐다고 해서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됐거든요. 예. 임기가 시작됐다고 해서 하던 일에 갑자기 뭐 많이 바뀌었다거나 요 몇 달 사이에는 그런 느낌은 없었고요. 다만 좋은 게 있다. 뭐죠? 두 가지가 참 좋은데요. 배지! 아니 아니, 예. 배지는 달고 있지도 않아요. 배지도 안 달아줬네요. 당 배지 달고 있지. 예. 뭐 국회의원 배지는 아직 한 번도 안 달아봤어요. 예. 케이스에 그대로 예, 놓아져 예. 있습니다. 한 가지 가장 좋은 것은 네. 혼자 하던 일을 9명의 팀이 함께 한다는 거. 그거 너무 좋습니다. 팀이 할 수 있다는 거. 예. 저희 팀이 또 팀워크가 좋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하던 일을 9명의 팀이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일들을 빠르게 검토하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고요. 이 9가지 팀은 제가 좀 설명드리면 네. 국회의원 사무실 한 의원실에 9명 야구팀 같이 돼 있습니다. 예, 그 맞습니다. 9명. 의원님 포함해서 9명이죠? 아니요. 9명 포함하면 빼고 10명. 10명입니까? 예, 빼고 9명입니다. 지명타자네 그러면. 10명이 되고 9명의 보좌진, 비서관들 이 말씀을 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9명과 함께 팀을 이뤄서 네.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네. 심지어는 두 번째 좋은 거. 이 사람들이 아브레오처럼 네. 각자 집에서 개인 사업자 내놓고 예. 각자 일을 하면서 예. 모여서 어느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서 뭐 도둑들의 9명, 10던껌 이렇게 모이듯이 네. 아브레오는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보니까. 같아요. 아브레오. 예. 예, 그 자기 부인 사진관 매니저 하시던 분 이런 네. 분들을 이렇게 은둔 고수들을 숨겨놨다가 정체를 은폐 은폐하고 숨겨놨다가 네.
심지어 우드사이드도 못 찾게 전문가들을 숨겨놨다가 싹 예. 찾아서 팀을 꾸리는데 우리는 한 방에서 일합니다. 아, 한 방에서 같이 모여서. 일을 하고. 예, 아브레오 같이 일하지 않는다. 예, 한 방에 모여서 9명이 함께 일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렇게 같이 있는 게 팀워크가 느껴지는 게 가장 행복하다. 아브레오처럼 일하지 않는다. 아브레오처럼 이해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좀 대담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대 국회 초입부터 조국 혁신당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첫날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했습니다. 엊그제 12일이죠. 검찰 개혁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자, 일단 이 내용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검찰 개혁안? 예전에 알던 그 내용들입니까? 예, 근데 이렇게 되죠. 예. 지난번에는 소위 검수안박이라고 하지만 네. 검수안박이 아니라 검수덜박이었죠. 아, 덜박이다. 예. 두 개를 그 수사권, 네. 기업범죄 수사, 뭐 경제 수사 등 두 개를 남겨뒀었고, 네. 근데 그걸 빌미로 해서 등자 하나를 빌미로 해서 사실상 전체 수사를 다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검사들이. 근데 이거 원천적으로 막겠다. 즉 검찰청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아예 검찰청 없애버리고 기소청을 만들겠다 이 뜻입니까? 맞습니다. 수사 못하게 하고? 예. 그래서 이 법안이 3법 내지는 4법이라고 얘기를 예. 하는데 왜 3법 내지는 4법이라고 하냐면 검찰청 폐지법, 법을 폐지하려면 폐지법이 따로 법이 올라가서 따로 있어야 얘기해야 됩니다. 되니까. 그래서 예.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내지는 기소청 설치법, 네. 이게 이제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그 대신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 수사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검사들 중에서 수사 열심히 하겠다. 나는 뭐 수사가 나의 운명이다라는 분들은 공소청에서 기소유지만 하지 마시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 수사가 너무 좋고 수사하고 싶으면 그럼. 기소하지 말고 네. 공소유지 뭐 기소유 필요 없 그건 검사 기소청에서 할 거니까 네네. 수사부서로 가라. 이 수사부서로 말이네요. 가라. 주특기를 살려라. 살려라. 그러는 검찰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죠. 수사관들, 검찰에도 수사관들 굉장히 많지 많습니다. 않습니까? 예. 사실상 뭐 검사의 수사를 대리하고 있는 수사관들도 수사가 그렇게 좋으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라. 네. 얘기 들어보면 가장 핵심이 이 검찰의 정치화를 좀 타파하겠다. 당연하죠. 그게 주목적인 것 같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 공을 몰고 가기 시작을 하면 네. 골 넣고 싶어집니다. 즉 수사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공을 몰고 가는 걸 네. 이제 수사라고 한다면 수사를 하다 보면 이게 이쪽 편이 아닌가요 하고 딴 데로 가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기소까지 가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이겠죠. 예. 예, 수사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소를 못하면 뭔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네. 구속 못 시키면 꼬리 못 시켰다 네, 이렇게 바보처럼 하잖아요. 보여요. 네. 네. 전혀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닌데. 왜냐하면 검사는 인권의 수호자, 네. 즉 수사기관에서 인권을 침해가면서까지 수사를 해서 이 사람을 기소하려고 할 때 아니야. 네. 수사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이 사람은 당신들이 수사해 온 걸 보니까 기소하면 안 되겠어. 라고 하는 역할이 검사가 가진 최고의 역할이에요. 네. 우리 국민이 부여한. 그렇다면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온전히 분리를 해야 되지. 한 사람이 수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한 기관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하면 그냥 꼬리 놓고 싶은 겁니다. 무슨 무리수를 동원해서라도. 이거 분류하자. 어쩌면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제도로 그걸 막는 게 맞다. 그래서 법을 그럼요. 만들겠다. 그럼요. 그 뜻이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형사소송법을 예. 정돈을 해야 됩니다. 예. 형사소송법이 많이 바꿔야 될 예, 것 같아요. 경찰에. 근데 예. 이제 조문을 쭉 앞단이 네. 그러니까 공소청법이랑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정리가 되면 사실 형사소송법은 거기에 따라서 쭉 조문을 정리해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고 있는 게 이게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 더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수사와 네. 관련된 규정을 이게 하나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겠다. 수사 규정을 네, 하나로. 왜냐하면 네. 수사 규정이 검찰 따로 경찰 따로 그리고 어떤 거는 시행령에 어떤 거는 규칙에 산만하게 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관되게 통제가 잘 안 돼요. 수사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의 네. 요소들이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수사 관련 규정을 하나의 법으로 정돈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인 부분과 시행령으로 넘길 부분들은 해서 정돈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부록도 하나 있습니다. 부록이 뭐죠? 부록은 차교근 의원님이 예. 그 발의를 예. 하셨는데요. 뭐냐면
증인들 네. 조작할 수 없게 아, 참고인, 증인, 예. 그다음에 제소자들, 피의자들, 피고인들 증언을 조작할 수 없게 근본적으로 막는 것. 즉 이화영 전 부지사의 네. 술판 회유, 예. 그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 피고인들 제소자들 불러가지고 연어 초밥 먹이고 네. 이래가면서 증언 연습시켰던 거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 검사가 구치소나 교도소로 직접 가서 네. 조사하면 됩니다. 아, 검사가 검찰청을 부르지 않고 예, 본인이 직접 가서 조사해야 된다. 예, 그게 매우 번거롭다. 힘들지 않습니까? 화상 조사하면 됩니다. 아, 화상으로. 지금 재판도 화상으로 해요. 거의 다 하죠. 민사는 화상으로. 민사는 다 가능합니다. 화상으로 합니다. 가능합니다. 예. 다 해보셨잖아요. 지방은 저희는 화상. 예, 그다음에 다. 예. 구치소 면회도 예. 화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 결과적으로 이 증인들이나 피고인들, 제소자들, 피의자들 증언을 조작하고 집체 훈련시키고 했던 거, 술판을 해서 회유하고 하는 거 검찰청으로 불러 제끼면서 네. 시작된 일이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피의자들 검찰청으로 불러가지고 하루 종일 네. 포승줄에 묶인 채로 조사 안 하고 그냥 대기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뭐 이화영 부지사가 뭐 엄청나게 대기하고 갔다고 얘기가 있죠. 그게 굉장한 모멸감과 모욕감, 무력감을 주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조사를 받는 동안은 포승이나 수갑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대기하는 동안에는 포승줄에 묶이고 묶여 있죠. 수갑 차고 대기해야 돼요. 근데 아침에 불려 나와서 밤늦게까지 늦은 시간까지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사람이 느끼는 이 압박감, 모멸감, 자괴감 굉장합니다. 같아요. 예. 이런 거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아야 된다. 예. 그런 면에서 구치소 가서 조사해라. 안 되면 화상 조사해라. 괜찮은 거네요. 뭐 아직도 법안 낸 거죠. 냈습니다. 또 뭐 발의했습니다. 법사위 통과해야 되고 또 논의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겠지만. 네네. 네. 그 민주당에서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 피의 사실 공표 금지법, 이것도 같은 맥락인 거 아닌가요? 목표 지점은 같은데 같죠? 이제 접근법이 살짝 예. 다르기 때문에 뭐 각자 이거는 우리는 이렇게 접근하겠다, 네. 우리는 이렇게 접근하겠다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법사위 안에 가서 네. 토론을 통해서 대안을 도출하면 된다. 그게 목표하는 지점은 비슷합니다. 같다. 예, 예. 자, 그리고 지금 방송 3법도 지금 발의를 했더라고요. 야칠당이. 요 내용은 좀 어떤 내용입니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요거는 일단 예. 방송 3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는 KBS 네. 법이고요. 하나는 방송문화진흥회 MBC 대주주와 아하. 관련된 법이고요. 예. 하나는 EBS 법입니다. 방송 3법이라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아니라 공영방송 MBC, KBS, EBS. 네. 예. 여기에서 지배 구조, 흔히 이제 영어로 하면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네. 그 사장을 선임하는 권한이 이사회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사회 구성하는 게 뭐 여당 6, 야당 3, 네. 여당 7, 야당 4 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항상 여당 어떤 여당에 의해서 수적 구성된다고 우위를. 봐야 되겠죠. 예, 그런 다수결이니까. 겁니다. 예. 근데 그런데다가 이게 차라리 대통령 임기랑 네. 임기가 같으면 중간에 사장 갈아치우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대통령 임기 중간에 또는 뭐 이렇게 겹치지가 않아요. 뭐 3년씩 엇갈려. 다르기 때문에 2년 그러니까 3년씩. 이제 KBS 같은 경우 작년에 어떻게 했느냐? 중간에 이사 2명을 갈아칩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 예. 이제 여당이 우위였으니까 예. 지금의 현 야당이 우위였을 거 아닙니까? 뭐 감사하고 난리도 감사하고 아니었어요. 난리를 쳐갖고 예. 5대 4로 갈아쳐서 5대 4로 역전을 시켜요. 네. 역전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사장을 김희철 사장을 네. 해고를 시켜버립니다. 해결을 시키고. 네. 예. 그 다음에 박민 사장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민의 방송 KBS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 아브레오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네. 당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영일만 5일 쇼크. 네. 그때 KBS가 9시 뉴스에서 열 열 꼭지를 달았습니다. 예. 열 꼭지를 달았습니다. 예. 우리는 이미 산유국이에요. 예. 앞으로 경찰 페트롤카가 전부 다 람보르기니로 바뀔 예정입니다. 사우디나 카타르처럼. 정권에 친화적인 그런 어떤 방송, 네. 공영방송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요 그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을 21명으로 늘리고, 네. 21명으로 늘리고, 여기에 정치권의 추천은 한 5명 정도로 최소화하고, 네. 뭐 3대2 되겠죠. 여당 3, 야당 2.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나, 네. 언론학
학계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렇게 이사진을 21명으로 늘리면 네. 여당 압도적 우위 속에서 매번 대표이사를 갈아치우고 이사진 갈아치우고 하는 이런 그 전리품처럼 공영방송을 여기는 풍토와 태도 이거는 좀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하는 이제 겁니다. 또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해놓으면 좀 계속 민주당이나 뭐 친민주당 성향의 야당 성향의 지금 야당 성향의 그런 방송국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참여, 네. 그다음에 현업 관계자들의 참여, 네. 그리고 학계의 참여를 누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예, 그게 두려워하는 쪽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당연하죠. 아니 뭐 학계가 전부 다 네. 좌파만 있습니까? 솔직히 학계 안에도 보수적인 분들 너무나도 많고요. 많죠. 예. 저한테 수없이 네. 그 관계자 징계를 예. 때리고 예. 우리 박지훈 변호사에게도 저도 관계자 많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예. 시사인 입틀막심이 보면 여기 예. 박지훈 저도 변호사 있습니다. 네. 여기 신장식 네. 뭐 신장식 우리 의원님에 비하면 저는 뭐 세 발의 피긴 하지만 저도 역시 관계자 중징계를 징계를 받았어요. 받았었죠. 예. 이 중징계를 주도했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네. 위원장은 백선기 성균관대 네. 명예교수입니다. 맞습니다. 학계가 무조건 좌파고 예. 학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언론 현업에 종사하는 현업 단체들 뭐 방송기자협회라든지 기자협회, PD연합회 이런 데가 또 그냥 좌파냐?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그 들으면 나는 언제 좌파가 됐나 네. 궁금할 겁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들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게 조금 달라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아하. 사람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근데 하나 더 있더라고요. 네. 언론 정상화법 4법 이거를 좀 얘기를 하던데 민주당에서는 하나 그 법은 뭡니까? 하나는 뭐냐면 제가 3법은 먼저 이미 지난번에 21대 넣었다가 거부권, 제2요구권 맞습니다. 때문에 폐기된 법안들인데 네네네. 4법 4법 중에 네 번째 법안은 뭡니까? 네네네. 아이고 뉴스인사이다에서도 조국혁신당이 저거 다 하는 얘기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시면 더 좋았을 네. 텐데 민주당도 민주당이 하지만 하는 것처럼 조국혁신당도 같이 하고 민주당만 있습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자막은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예, 조국혁신당도 방송산법 같이 같은 합니다. 경우는 예.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야칠당이 같이 하고 공동 있죠. 발의하고 예,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즉 공동 발의를 하는데 민주당이 당론으로 참여를 그렇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민주당이 그냥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기자 여러분, 네. 야칠당이 공동 발의하는데 민주당은 당론으로 가는 네. 겁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당론으로 가는 거고요. 자, 그러고요. 하나가 더 있는 건 뭐냐면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법입니다. 아, 방통위법이군요. 제2의 이동관, 제3의 김홍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네. 방통위의 핵심 문제는 뭐냐? 정상화의 핵심은 뭐냐 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5인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그렇죠. 예. 행정학 교과서에 나오는 거죠. 합의제 행정기구와 독임제 행정기구. 독임제 행정기구 같은 건 뭐냐? 장관들, 우리나라 각 부처들이 네. 독임제 행정기구예요. 장관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합의제 행정기구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등등 여기는 다양한 쟁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독임제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장관이 책임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합의해라. 합의를 해라. 예. 복잡하니까 합의해라. 네. 근데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지금 두 사람밖에 없어요. 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 부위원장, 김홍일 위원장 조폭 잡던 분이시고요. 예. BBK 무죄 내리셨던 분이에요. BBK는 MBK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던 분이에요. 네. 예. 상당히 무능력하거나 상당히 거짓말을 잘하시는 분이라는 증거죠. BBK만 봐도. 이분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또 여당에서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둘이 계속 망치 두드립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망치 둘이서 두드리는 거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둘이서 망치 두드리는 거 네. 이거 문제 있다 위법하다라고 하는 결정문에 나와 있어요. 네. 근데도 계속 두드려요. 가장 핵심적으로 둘이 앉아서 망치 두드린 게 뭐냐? YTN 민영화를 승인해 준 겁니다. 유진 ENT한테 YTN 주식 다 넘기는 거 네. 대주주 승인이라고 하는데 대주주 승인을 해줬어요. 네. 둘이 앉아서 YTN 민영화 시켜버린 겁니다. 이런 일을 둘이 앉아서 하고 있어요. 이거 불법적이다라고 저희들은 보고요. 네. 그렇다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불법적인 방통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해야 됩니다. 탄핵이요. 불법이 일상화돼 있으니까 예. 탄핵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명이서는 의결 못하게 해야 됩니다. 5명이잖아요. 뭐 출석 정족수라도 뭘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요. 예. 5명이 있을 때 네.
2명 이상이 회의를 소집을 하면 네.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예. 3명 이상, 3명 이상이 있어야 3명은 최소한 있어야지 할 수 있겠다. 있어야 의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편법인 거죠. 아니, 저는 위법이라고 보거든요. 예, 위법합니다. 5명인데 2명이 와서 도장 방망이 치고 있고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법으로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아, 그 사실은 예. 이런 사태가 우리 아시다시피 합의제 행정구간이 5명이 정원인데 2명만 있어. 그러면은 일상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게 법 상식적으로는 네. 관리 최소한의 관리 업무 이상은 주요 결정은 하면 안 되는 되죠. 거거든요. 예. 그게 기본적인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임시이사 뭐 이렇게 오면 기본적 관리 업무 이상은 하지 말라고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임시체제에서는. 예. 그러면 기본적 관리 업무 이상의 의결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그걸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네요. 엄청난 일들을 YTN 민영화 시켜버렸다니까요. 시켜버렸고요. 네. 네. 승인 때려버렸고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자, 이것도 한번 좀 짚어봐야 돼요. 네. 금방 시사인에서 우리 신장식 변호사, 우리 이제 의원님 되셨지만 저랑 좀 공통점은 많습니다. 뭐 저도 TBS 진행을 했던 적이 있고 네. 신장식의 신장개업 예. TBS 진행도 했었고 또 라디오 나왔지만 저도 뭔가 문제가 좀 생겨서 YTN. 잘렸어요. 잘린 거죠. 그런 등등. 또 이 댓글에 둘이 좀 닮았다는 얘기 기분 나쁘십니까? 그런가요? 동글동글? 닮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곰돌이상이다. 곰돌이상.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네네. TBS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TBS가 지금 문제가 좀 많고요. 지난 11일인가요? 국정조사 해야 된다 기자회견도 좀 하셨는데 네. 그거 한번 짚어주십시오. 네. 내용. 사실 TBS는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네. 뉴스공장 꼴 보기 싫어가지고 방송국을 폐국하는 거예요. 네.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싫어서 방송국을 폐국한다. 예. 거기다가 더 이분들의 이 심기를 건드린 거는 네. 김어준도 모자라서 신장식까지 신장개업에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떠들어대냐. 그냥 그게 심기가 거슬리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명분을 뭐라고 하냐면 교통방송으로서의 즉 어디가 밀립니다. 어디가 막힙니다. 어디 조심하세요. 돌아가세요. 무슨 TBS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디 나가 계시는 무슨 통신원 네. 교통 상황 알려주세요. 그러면 택시 기사분들이 알려주고 했던 거. 근데 그거 벌써 10년 전 얘기예요. 네. 10년 전 얘기. 그러고 나서 미디어 재단 TBS로 바뀌어서 네. 교통만 왜냐면 뭐 이렇게 실시간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으니까 미디어 재단 TBS 시민의 방송 미디어 재단 TBS로 바뀌어서 시사, 교양, 음악 다양한 정보를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지역 단위에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 TBS를 폐지하는 명분이 뭐냐면 시대적 사명을 다했다. 교통방송 더 이상 필요 없어. 거짓말이에요. 아, 거짓말을 하고 있다. 말에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앞뒤가 안 맞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않습니까? 거네요. TBS는 교통방송이 아니에요. 미디어 재단 TBS, 시민의 네. 방송,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단 말이죠. 자, 그런 다음에, 그리고, 보세요. 이 시민의 돈으로 편파적으로 운영을 했다. 특정한 목소리를 했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TBS에서 요구했던 게 뭡니까? 상업 광고를 할 수 있게 해달라. 독립하겠다. 네.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서울시에 돈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5개년, 10개년 계획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재정을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유치원생한테 너 왜 고차 방정식을 못 풀어? 지금부터 공부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해. 너는 가서 논 메고 밥 매라. 아하.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심지어는 더 이상 너는 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정 얘기를 그렇죠. 하면서 돈도 안 주고 끊어내. 있잖아요. 돈도 안 주고. 서울시의회에서. 지금 이래서 지금 네. 다 지금 한 300여 명, 250명에서 300명의 네. TBS 노동자들이 전부 다 직장을 잃게 생겼다는 네. 거죠. 이게 이제 말이 안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소위 공정성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데 페어니스 독트린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공정해야 된다, 방송이. 근데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언론 자유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공정성을 가지고 언론을 심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정의 기준이 없어요. 그게 누가 알아요? 그걸? 누가 알아요? 내가 공정하다면 공정한 겁니까? 안 되죠. 예. 예, 술 취한 사람은 가운데 줄을 거놔도 거기를 못 가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술 취한 사람은 자기가 앞으로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거든. 예. 꼭 누구를 술 좋아하시는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예. 누가 그래서 떠오르긴 하지만. 네. 예, 떠오르긴 하지만 김치찌개 잘 끓이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 공정성을 가지고 사실은 공정성을 명분 삼아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후 심의를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사후 심의를 가장한 사전 검열, 공시 검열. 네. 이거 보세요. SBS에다 대고 현상욱의 뉴스 브리핑인가요? 거기에 김건희 여사라고 부르지 않으니까 네. 제재를 줬죠. 징계를 했죠. 징계를 했죠. 예. 이게 공시가 됐어요. 다음부터 어떤 방송도 김건희라고 얘기를 못하고, 이게 따옴표입니다. 김건희는. 네. 예. 김건희 여사라고 써요. 여사라고 예. 하게 됐잖아요. 이게 공시 검열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은 사전 검열을 금지합니다. 사후 심의를 통해서 공시 검열을 만들어 놓고 네. 사실상의 사전 검열을 하고 있다. 예. 이게 소위 페어니스 독트린이라고 하는 공정성의 이게 이현령 비현령 심의의 핵심이거든요. 이거 바꿔야 되는데. 막아야 된다. 근데 네.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방송사를 폐국시킨다? 야, 앞으로 그러면 TBS 뭐 어떻게 조치 국정조사는 한다고 하는데 국정조사가 언제쯤 될 거며 뭔가 지금 TBS 직원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도 한번 얘기 좀 지금 해주시죠. 많이 답답해하는데 예. TBS 직원들이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하다. 예.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해서 2년 남았지만, 예, 네. 2년 남았지만 지방선거에서 다른 결과 네. 지금과 다른 지역의 공영방송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장, 시의회가 구성이 된다면 미디어재단 TBS가 해산하지 않고 네. 미디어재단 TBS가 버티고 있다면 다시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 거야라는 그때 영화가 가서, 있죠. 예. 그럴 수 있다.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겠지만 네. 견뎌야 될 시간이 하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하나는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TBS 직원들도 감수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죽을 때 죽더라도 왜 죽는지 알고나 죽자. 왜 죽는지는 알고나 죽자. 아유, 이게 좀 충격적이네요. 예. 예. 아니 그 TBS 직원들이 예. 하시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왜 어떻게 어떤 과정에서 누가 어떤 작용을 해서 방송사 하나를 폐국을 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는가. 그 다음에 또 이러고 나면 만약 95.1이라는 황금 주파수대를 반납을 하게 될 경우 실제로는 TBS 전체를 인수하는 것보다 직원들은 다 자르고 주파수만 누군가 그렇죠. 받아가서 부담 없이 새로운 방송국을 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등등의 많은 의구심이 인기 있습니다. 좋은 95.1인데요. 예, 황금 주파수 때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참 뼈 아프고 그래도 적어도 그 정도는 알아야 소위 죽을 때 죽더라도 왜 죽는지 알고나 죽자라고 하는 TBS 직원들 그리고 우리 사회도 알아야죠. 네. 그래야 다시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좀 더 이슈들 몇 가지 좀 질문 더 드려보겠습니다. 검찰 이재명 대표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했는데요. 자, 아마 이화영 지사, 부지사 판결 선고 후에 기소를 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 부분? 이화영과 이재명 사이를 해명하는 인과관계가 이 재판에서 나왔나요? 뭐 판결문에도 안 나왔습니다. 아니라고 그쵸?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첫 번째 이 재판에 그 변호사들이 보기에는 법률가들이 보기에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적어도 상관관계라도 또는 인과관계가 합리적 인과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는데 네. 재판 이화영 부지사 재판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바로 기소로 가는 거는 참으로 무리하다. 이게 그냥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프로파간다. 선전선동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맞지 것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하나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제3자 뇌물죄. 김정은과 이재명은 공범인 경제적 공동체인가, 정치적 공동체인가.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게 있잖아요. 제3자 뇌물죄. 예. 제3자를 위해서 누가 줬는데 그 받은 사람이 북한이고 그 위한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거죠. 네. 북한하고 이재명하고 관계가 어떠냐. 이 부분이 우리 그러니까. 법조인들 봤을 때 신기하거든요. 신기하죠. 사실 그것도
지금 와서 말씀드리긴 네. 하지만 사실 최순실 박근혜를 경제 공동체로 봐서 네. 제3자 뇌물죄를 적용을 한 게 있고 그냥 뇌물죄 그냥 뇌물죄 된 것도 있고요. 적용한 것도 예. 완전히 딱 붙은 경제 공동체다. 그러면은 뇌물죄 공범이 됐던 거고 이 딱 붙은 경제 공동체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제3자인 최순실에게 돈을 준 것이 실제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권한을 뭔가 자기를 위해서 발동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였다라는 게 인정되면 제3자 뇌물죄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예. 한마음 한뜻이었나.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도 매우 무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때가 19년인가 네. 그랬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당시에 뭐 이제 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당시에 이재명 대표 후배 중에 이재명 대표랑 같이 경기도지사 당시 시절에 같이 그걸 보조하고 이랬던 네. 후배가 있었어요. 근데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이 친구가 정말 절실하게 진짜 자료를 이만큼을 갖다 주더라고요. 네. 우리 지사님 대법에서 끝납니다. 네. 대법에서 그 당시에 이제 선거법 등 관련해서 2심에서 유죄가 났습니다. 2심에서 유죄가 났었기 네. 때문에 끝납니다. 정치 인생 5년간 피선거권 제한되고 네. 이거 방송에 이거 검토해 보시고 혹시 방송에 나가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냐. 네. 그래서 일단 검토해 보겠다. 뭐 무작정 좋은 말씀을 해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절실했어요. 그렇죠. 그쪽이, 정치 오히려 생명이 그쪽이 끝나냐 안 끝나냐의 문제였고 예. 당시에 대법에서 파기환송 나왔을 때 전부 다 기사회생, 맞습니다. 지옥문 앞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당시에 2019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치적 생명이 경가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뭘 김성태가 복하는가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우와 내가 척보니 네. 이재명이네.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네 하고 그다음에 뭐 방북을 추진하고 그럴 겨를이 없었다. 네, 상황이. 예. 그러면 이 판결 중에 그럼 김성태 말은 믿은 거고 그거 참. 국정원의 그 문건은 믿지 않았다. 이 부분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제 그 신진우 판사님 네. 이번에 심지어는 또 이번에 이재명 대표 재판 기소된 것도 신진우 판사가 봤더라고요. 근데 뭐 계속 심리할지는 모르겠어요. 인사이동도 있는 뭐 것 인사이동을 같고요. 통해서라도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기피 회피 뭐 기피 신청해야 됩니다. 이미 그 유죄 예단을 너무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진우 판사한테 재판 받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어떻게 하는지 수원지법도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네. 검찰과의 거리, 검찰과의 포지션에 따라서 어떤 사람 말은 믿고 어떤 사람 말은 안 믿는다 네. 정도가 아니라 검찰과의 거리와 포지션이 달라지면 네. 한 사람 말도 믿었다 안 믿었다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건. 김성태 씨 얘기 나왔을 때 네. 소위 변호사 대납이다 쌍방울에서 이 얘기 나왔을 때 검사들이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이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냐. 사기꾼, 조폭, 못 믿을 사람, 그 필리핀 가서 도박하고 아직 국내로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 심지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가지고 네. 그렇게 도망 다닌다고 될 것 같냐. 니네 당장 김성태 당장 안 들어오면 니네 큰일 날 거다라고 기억납니다. 공개적으로 경고했어요. 예. 그때 김성태 이번 재판 과정에서 그런데 신진호 판사가 그 유죄 근거로 삼은 김성태 견실한 쌍방울에 중견기업가 그럴 리 없는 예. 판결 이후에 나온 내용. 판결 이후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그때 김성태는 필리핀에 가 있던 김성태는 검사와 포지션이 대척적이었던 포지션에 있었죠. 네. 그랬다가 들어와서 증언이 말이 바뀌고 나서 검사와 한 몸이 됐어. 그때부터 김성태는 견실해져요? 네.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일은 한명숙 재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명숙 총리 재판 때도 제가 한은상 씨를 네. 그 재소자 중에서 증언 집단 집체 교육 받았다라고 폭로했던 분을 대리를 했었는데 네. 거기서도 보면 어떤 재소자는 사기꾼이고 이라고 얘기하고. 네, 검사 말대로 해주는 재소자는 견실하고 반성하고 좋은 사람이고 예. 검사의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야. 아니 뭐 사람의 말이 그리고 처음에는 검사의 주장과 같이 했을 때는 견실했다가 네. 나 도저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못하겠어
하면서 폭로를 하면 갑자기 사기꾼이 돼요. 되고. 판사가 오히려 그걸 보면서 진술의 뭐 일관성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계속 그런 얘기, 검사하고 비슷한 얘기 하는 걸 더 의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의심했어야 돼요. 이거는 신빙한 그 소위 이제 네. 형사소송법에 나오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네. 한 진술인가? 특진 상황이라고 네, 그러죠. 특진 상황이라고 네. 해요.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진술인가 아니면은 압력이나 회유 때문에 한 진술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니 일관되게 진술. 근데 또 이제 이화영 지사가 네. 진술이 바뀌면 이화영 지사는 옛날에 검찰 쪽에 있었던 진술만 진실한 거야.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그만큼 이 판결 뭐 의심이 나고 뭐 국회 차원에서도 뭔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다 됐습니다. 물어볼 게 좀 벌써요? 많았는데요. 자, 오늘 신장식 의원님하고 또 많은 얘기 나누고 뭐 응원하는 댓글도 많습니다. 네. 활동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 모름지기 공부는 깨끗한 책상에서 해야 잘 되는 거. 피곤한데 내일 할. 걱정 마세요.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짚어봅니다. 금요 시사계의 진보 달마대사 김종대 의원의 최강 디펜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신장식 의원 금방 하고 갔습니다. 네. 뭔가 얘기를 하고 아니 원래 이 신 의원이 국방에 오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고 국방이 예. 저도 상당히 자문에 응해 네. 줬거든요. 그랬더니 안 오고 정무위로 방향을 틀었다는 거예요. 나 참 정무위. 내가 조금 이게 뭐 아주 허탈한 입장이에요. 네, 국방위는 지금 조국 대표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국방위가 지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네. 이렇게 직접 이미 배정된 의원을 네. 제끼고 아이 국방위는 내가 가겠어. 나 이거 보통 사태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안보 상황이 녹록치 않고 네. 국방위에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한 거 아닐까요? 각 당에 지금 전투력 있는 자원들이 네. 속속 국방위에 직결하고 있다는 것도 예사로운 현상은 아니고요. 굵직굵직한 정치인들이 다 국방위로 가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그 동안에 그 비인기 상임이면서 네. 법안도 별로 처리할 게 없었던 국방위가 갑자기 핫플레이스로 변했다. 맞습니다. 예, 이건 아마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각종 이제 군내 어떤 그 쟁점이 이제 부각되는데 따른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위가 많은 분들이 좀 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최상병 특검법 얘기를 좀 하면 이제 순직 1주년 7월 19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어머니가 편지를 썼고요. 그 편지를 이제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 공개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공개가 돼서 특검법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런 편지가 있으니까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국민의힘은 공소 수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상병 순직 여야의 다른 해법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그 편지를 네. 제가 몇 번을 읽어봤는데 네. 이 편지는 말입니다. 네. 그 최상병이 사망하고 지금 11개월이 지난 동안에 네. 유족들이 한없이 추가 가해를 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배제당하면서 나온 데 따른 약자로서의 호소문이다. 네. 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 사실 굉장히 정중하면서도 이렇게 억울한 죽음의 진상 규명과
열심히 근무했던 박정원 대령에 대한 명예회복이 그걸 호소하는 투거든요. 네. 누구를 비난할 힘도 없어요. 처음에 박정원 대령의 항명 이건이 이게 소위 말하는 2차, 3차 가해로 작용이 됐던 것 같고 네. 그 이후로 거의 매일 N차 가해가 가해진 거예요. 그 N차 가해는 뭐냐? 정쟁입니다. 다 같이 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협력하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을 둘러싸고서 분열하고 결국은 정쟁으로 네. 치닫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멈춰달라는 이야기인데 네. 그 편지를 받자마자 또 이걸 정쟁 프레임으로 몰고 간 게 바로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였습니다. 아하, 아니 편지를. 이거를 그러면 그냥 잘 받들겠다. 부족한 게 많았다. 잘 받들겠다. 이렇게 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런 진정성 있는 어떤 그 행동을 뭘 보여줄까? 이것만 고민하면은 다 끝나고 이게 집권여당 대표의 품격인데 봐라 유족의 이 편지에 특검이라는 얘기 없지 않냐? 아, 예. 오히려 특검을 반대했다고 이걸 갖다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해석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수사도 7월 19일까지 경찰과 공수처 끝내라는 겁니다. 네. 아직 시작도 안 한 수사가 수두룩합니다. 네. 그건 덥자는 얘기 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떤 유족에 대한 가해 종결판이라고 저는 봐요. 아하. 아니 특검 반대하십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잖아요. 네, 네. 유족이 안 한 말을 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다 근거가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또 다른 정쟁의 불씨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걸 보면은 이거는 참 어떤 무자비한 처사 아니냐. 이 어떤 죽음에 대한 어떤 기본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네. 우리는 오로지 받들겠다. 이 얘기만 하시면 돼. 정치권이 염치가 있어야지 그래. 여태까지 1년이 지나도록 더 꼬이게 만든 이 사건이 정치가 이렇게 만든 건데.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또 자기 아전 인수격으로긴 해석을 덧붙여가지고 기어이 상처를 덧나게 하는 제발 이런 짓에 말 섞지 마라. 말 섞지 마라. 말 섞지 마라 민주당은. 예. 민주당은 그래서 그냥 뭐 얘기는 하긴 했지만 특검법을 다시 법사위 상정을 했습니다. 이전에 거부권 행사가 21대 됐던 그 법안인데 조금 변경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대로 상정을 한 것 같은데 또 국민의힘은 보이콧 선언했고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또 된다면 또 건의를 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진행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됩니까? 이 특검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한때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몇 표냐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그쪽에 합리적인 그 인사들이 좀 반응하지 않겠냐. 네. 안철수, 조경태, 김웅 네. 이런 의원들의 태도를 보면서 기대를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21대 마지막 본회의 때 말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더 악화됐어요. 예. 이제 그마저도 사라졌어요. 108대 190인데도요? 예. 이제 그마저도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옛날에 그 2021년에 미 공화당의 모습하고 비슷한데 그때 트럼프가 그 군중을 선동해서 미 의사당을 쳐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비판한 공화당 의원들이 17명이었고 네. 그중에 7명은 트럼프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이탈표죠. 네. 공화당 의원 263명 중에 극소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직후에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 선거에서 예비 선거 단계에서 17명은 몰살. 몰살당하고. 네. 예. 그래가지고 완전히 트럼프 일극 체제로 다시 더 강화돼 버립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의 우리 국민의힘을 보면은 그나마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때 한 4, 5표 정도는 이탈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무효든 어쨌든 간에 예. 네. 그 중에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는 의원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맨 앞줄에서 얘기했던 안철수 의원은 철수한 지 오래고 철수됐고. 내가 보니까 이제는 그때 당시에 트럼프의 그 일당이 되던 극단화되는 미국 공화당하고 똑같은 처지가 되거든요. 이게 똑같은 국민의힘 처지가. 자체가. 예. 그래서 이게 바로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정치 시대가 열렸다는 게 이 진단이 바로 최근에 나온 그 레베츠키 지블리 교수의 진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셔야 봐야 돼요. 되겠네요. 예. 그럼 결국은 통과는 했지만 거부권 행사되고 폐기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특검 법안을 재의결하는 여부보다도 예. 이거를 거부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시민들한테 다 보여드리는 게 차라리 우리로서는 차라리 진실규명을 하는데 더 합리적인 어떤 그 선택이 돼버렸습니다. 네. 이 상황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이 특검에 관한 이 정부의 어떤 빗장수비라고나 할까? 네. 어떤 요지부동, 철옹성 같은 어떤 방어 태세를 보면은 이건 전국의 파국을 불사하겠다는 어떤 결기가 느껴지고 네. 그 특검법 거부와 더불어서 다른 대척점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기사와 유죄 판결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또 도끼도 보이거든요. 네. 이미 총선 이후에 잠시 반성하는 듯한 전국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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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치 말한 것도 끝났다. 이제는 터닝 포인트를 노리는 것 같다. 공세 전환을 하는 이 어떤 태세 전환 쪽으로 빠르게 결집될 것 같다. 네. 제가 굉장히 지금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상황 얘기를 해보면 지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중인데 김건희 여사와 같이 가서 동행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하고요. 이제 어제죠. 마지막 나라 우즈베키스탄에 갔습니다. 이 뭐 터닝 포인트 말씀하셨지만 이 순방은 전반적으로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 순방은 저 뭐 자원 외교의 어떤 깃발을 뭐 웅장하게 휘날리고는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그 안에 숨겨진 그림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중앙아시아 순방을 급히 간 거예요. 아, 급히. 원래 네. 9월 방문 예정지였습니다. 예. 이걸 6월로 긴급히 앞당겼다. 그다음에 광물 외교에 진력을 한다. 이 부분은 중국 견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이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제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기술 장벽을 높게 쌓다. 이러니까 시진핑의 대응이 작년 5월에 중앙아시아 5개국을 중국 시안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네. 성대하게 정상회의를 한 겁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은 미국이 기술로 우리를 장벽을 쌓아서 또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제재를 한다면 우리는 광물로 승부하자. 아, 광물로. 예. 그래서 거기서 기술을 통제하면 우리는 광물을 통제하겠다.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지금 코발트, 망간, 니켈 등등 반도체 생태계에 반드시 필요한 네. 이런 광물을 그럼 우리는 이걸 수출 통제하겠다 그랬는데 한 가지 이 말이 속빈강정처럼 보이는 것은 그 중국의 대체지가 중앙아시아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중앙아시아한테 엄청난 공을 들였던 거죠. 그래서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도 깔아주고 네. 무역 시장도 개방하고 이렇게 해서 안아가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저게 바로 미국의 급소를 노리는 시진핑의 회심의 일작이구나. 아. 이래서 작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예. 이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일일이 바이든이 정상회담. 그래서인 거군요. 그러면은 이때 보니까 이 중국의 뒷마당을 노리겠다는 그 바이든의 의도가 드러났고 네. 여기서 경쟁이 붙어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거길 왜 갑니까? 거기를 왜 갑니까? 우리가 무슨 예. 코발트, 니켈, 망간을 중국에 중앙아시아 가서 한 이유는 네. 앞으로 탈중국을 할 때 그 대체지로서 아하. 이 나라들을 보겠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바이든의 에이전트로서 아하. 여기 이 미중 자원 경쟁에 우리가 참전을 하겠다는 일종의 시그널을 발신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한국이 거기에 무슨 인프라가 있습니까? 무슨 뭐 아무것도 매력이 없어요. 있습니까? 예. 무역액이 많습니까? 그중에 티리크메니스탄은 세계 최빈국이라서 무슨 네. 매력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저렇게 하는 이유는 이 광물에 대한 어떤 그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미국과 중국에게 신호를 보내고 여차하면은 계속 그 탈중국의 지향에서 하나의 어떤 장치를 만들겠다. 네. 이 뜻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으로 비춰지고 그것도 급히 간 이유도 뭐 국내에서는 김건희 여사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습니다만 네. 사실 G7과 우크라이나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하고 그 시간에 대한 어떤 그걸 다른 프레임으로 대체하려는 의도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이제 국내에서 개최했고 했죠. 하고 간 이제 거잖아요. 중앙아시아로 해서 예. 자원 벨트를 형성하는 건데 예. 전 이게 기만이라고 보는 게 기만요? 예.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이 자원외교에 엄청나게 몰입을 해가지고 예. 우리 공기업이 해외 유전, 뭐 광산 자원을 무지무지하게 사들였습니다. 그거 부실자산 다 털어낸다 해가지고 공기업 자산 매각을 시킨 게 불과 1, 2년 전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공기업이 MB가 했다 하더라도 옥석을 가려서 이건 남기고 이건 팔자 이런 식의 어떤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몽땅 팔아치우라는 식으로 공기업 구조 조정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는 언제고 자원외교 한다고 또 다닐 때는 언제냐 이거예요. 안 맞다는 거죠. 예. 네. 예. 아니 이러면 동티나지 않게 그때 자원외교를 관리해서 하나의 지금 어떤 그 고칠 건 고치고 취할 건 취하면서 이렇게 해왔더라면은 이 자원외교가 말이 되는데 네. 언제는 또 깡그리 부정하다가 이제 와서는 또 자원외교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 그러면은 이게 저 그동안에 낭비된 국부와 일관성 없는 외교로 인해 가지고 그 낭비된 시간 노력은 그건 또 뭡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좀 이해하기 이게 어렵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 이게. 자, 김건희 여사도 잠깐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건희기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해서 처벌할 규정도 없고 신고할 의무도 없는 게 문제 없다는 식으로 종결을 했습니다. 뭐 또 순방 당일날 순방 가고 그날 또 결정을 해줬어요.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오로지 여사를 위한 네. 진짜 그 어떤 국가기관의 사유화 이게 뭐 진짜 마리 앙뚜와네트가 돼가는 것 같다는 아하, 느낌이 들어요. 예. 사실 이 권익위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배우자 그 저기 뇌물이나 청탁도 근절하기 위한데 자기 기관의 정체성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건희기가 이 청탁법 주무부서고 예. 옛날 부패방지위원회 그러니까. 예, 전신이잖아요. 그래서 다름 아닌 그 기관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아하. 어떤 걸 그것도 거리낌 없이 드러내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국민들이 그 정말 위급할 때, 그다음에 구제받지 못할 때 그 어떤 억울한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국가의 구제기관으로서 이렇게 권익이 국가인권위 이런 기관들이 존재하는 것인데 지금 다 초토화된 상황이에요. 네. 국가인권위는 이미 우리가 최상병 때 자기의 어떤 본분과 사명을 저버리는 걸 확인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의 국민 구제기관들이 차례로 초토화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이 정부 기능에 심각한 위기가 생긴 거 아닌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번에 권익위 결정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저기 일종의 거대한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참 한마디로 개그 같은 판이 개그다? 벌어진 예.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 또 국민 감정을 심하게 자극하는 도발을 자행했다. 이런 점에서는 참 한마디로 이제는 분노하기도 그렇고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어이가 들죠. 없다 이 말씀으로 예, 들립니다. 최근 안보 사항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물풍선 뭐 살포를 했는데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 또 좀 자제를 하면서 약간 남북이 자연스럽게 숨고르기 상황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푸틴이 방북을 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성사되면 24년 만에 방북입니다. 요게 좀 눈에 띕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이 풍선 소동 네. 하나만큼은 저는 안보 사기극이라고 봐요. 아, 이것도 안보 사기극이 됩니까? 예, 왜 그러냐? 예. 자, 지난달 28일 날 오물 풍선을 내려보냈다 그래가지고 네. 확성기 그 재설치를 하고 9일 날 방송을 했죠. 네. 그러면서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실제로는 2시간밖에 방송을 안 했고 북측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어요. 네. 그러다가 이후에도 계속 풍선이 날라와서 4차례에 걸쳐 날라왔는데 9일, 10일에도 날라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김여정의 9일 담화가 우리가 오물이 아니라 휴지를 7.5톤 실어서 날려보냈다. 예. 휴지라는 걸 강조하고 정치적인 언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높이 평가한 거야. 아, 높이요. 오물이 아니라 휴지다. 예, 예. 그다음에 정치적인 수위가 낮아졌다. 예. 그래서 확성기 방송 안 한다. 네. 아니 그러면 오물이 묻은 풍선은 오물이 묻었기 때문에 나쁜 풍선이라서 대응을 하고 오물이 안 묻은 휴지는 착한 풍선이라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까 이게? 이런 교정 규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오물이 안 묻은 풍선은 네. 용산에 지금 3개가 대통령 집무실
부근에서 발견됐어요. 어. 그리고 대통령 부근에서 발견이 안 됐다 할지라도 네. 저 청담대교 쪽에서 발견된 거는 네. 용산을 그냥 뚫고 간 거예요. 아하, 뭐 지나간 그러면 거죠. 지나간 용산 P73 비행금지 구역을 뚫은 게 3개가 아니라 거죠. 네. 자꾸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풍선이. 네. 네. 다 용산을 중간 경유지로 해가지고 하하야. 남쪽으로 쭉쭉 예. 내려가요. 그랬는데 방어하는 매뉴얼도 없고 저기 방어하는 어떤 저 기관도 없고 네. 아니 용산의 대통령 머리 위에 맨날 북한 풍선이 둥둥 떠다녀요. 예. 문제는 그런데 기준이 오물이 묻었냐 안 묻었냐입니까? 침범당했냐 안 침범당했냐지. 그렇죠. 심각하기로 따지자면 이 휴지 풍선이 더 심한 거네요. 근데 이건 대응을 안 한다 그러고 별거 아니래 또. 그러면은 유사시에는 여기다가 배터리하고 프로펠러를 풍선에 장착하면 네. 군사적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정찰용도 될 수 있고 공격용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되고 우리가 전사해 보면 이런 실전에서 풍선 공격 사례가 많아요. 아하. 그러면은 이런 걸 통해서 아무 일도 아닌 걸로 넘어가는 또 속내는 뭘까? 처음부터 남이나 북이나 이걸로 피곤하게 소모전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부터. 예. 그러는데 상대방한테 뭘 보여주고는 싶고 이래다가 억지로 긴장이 고조되다가 에이 서로 그냥 그만두고 만 거란 말이에요. 아하, 그렇게 봐야 되는. 그런데도 미국에서는 예. 한국 정부가 저 무슨 짓 할지 모른다 그래서 럭케메라 유엔 사령관이 나오고 저기 주한 미국 대사가 나오고 해서 연일 한국 정부에 대한 견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예. 예. 그러니까 미국도 불안한 거예요. 미국이.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자 이럴 거라면은 뭐하러 확성기를 처음에 설치해가지고 어차피 이후에 진짜 문제 될 때 방송하지도 못할 걸 가지고 네. 뭐하러 저기 이걸 설치해가지고 괜히 건드려서 동맹국을 걱정이나 끼치고 아유, 예. 거기에다 접경 지역 주민들 불안하게 하고. 괜히 한 것이다. 예. 예. 지금 저기 경찰하고 탈북자 전두환 살포하는 단체하고 간담회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막으려는 거야 또. 그렇군요. 그럼 뭐하러 표현의 자유라고 처음에 하고 일부러 그걸 부추기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게 앞뒤도 하나도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게 안보 사항을 조금 이용하려고 했다고 봐야 됩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도는 있었던 것 있었지만, 같아요. 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예요. 자, 바로 이 점이 지난번 3월에 한미연합훈련 때 미국이 전략 자산을 단 한 개도 안 보냈습니다. 그 바람에 민주당이 선거 편하게 치른 겁니다. 네. 분명히 그때 역대급 전략 자산이 온다고 예고를 그렇죠. 한국 정부가 하고 했었는데, 있었는데 네. 왔었으면 분명히 북한이 반응했을 거고 이 북한의 변수가 분명히 선거에 들어오는 총선에, 판이었어요. 예, 예. 그런데 거짓말같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네. 이거는 미국이 비협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야당이 어떻게 보면 아주 편한 선거를 오랜만에 총선에 북한 변수가 전혀 없이, 없는 이런 네. 선거를 치른 건데 이번에 그 상황이 또 재판이 되고 있다. 아하.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견제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스리슬쩍 없던 일이 되고 이런 행태의 반복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은 세계 전쟁을 할 수 없다. 전쟁이 지금 전쟁 구역이 중동도 있고 뭐 우크라이나도 가자지구도 있고. 좀 상당히 그러고.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세계 전쟁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미국의 자기들 전략적 판단이 있는 것이고 그런 데서 저기 뭔가 자꾸 윤석열 정부가 일탈적인 어떤 언행을 해온 겁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미국의 뭐 중요한 공직에 있는 책임자를 만났는데 뜻밖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의심하는가가 난 그 말에서 깨달은 건데 어떤 겁니까? 최근에 국방부에서 국방혁신 4.0 예. 그 AI와 로봇, 드론을 동원한 국방혁신을 갖다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걸 유심히 본 것 같아요. 예. 저런 국방부의 흐름이 또 다른 북한과의 뭔가 새로운 긴장을 초래하려는 의도는 없느냐. 아니 그 AI와 드론은 전 세계가 다 지금 관심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당연한 일조차도 의심하더라고요. 의심을 하고 있다 그 정도로. 당연한 일도 의심한다는 네. 말이에요. 사실 AI와 드론은 그 조금 허상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런 문제들까지도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그것도 미국의 게 정치 군사 분야에 좀 이렇게 지식이 있는 분들조차도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네. 이런 걸 보면은
꽤나 한국 정부가 불안하긴 한 자, 모양이에요. 그러면 북한의 어떤 도발이나 아니면 국지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더 놀라운 얘기가 예. 나오는데 예. 북한이 연초에 백령도 연평도에 수백 발 포탄을 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우리 정부가 북한이 포탄 도발을 했다 그랬어요. 즉시 미국의 개입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거에 도발이란 말을 쓰는 걸 용납 못하겠다. 도발. 예. 도발이라 그러면 예. 한미 유엔사 정전식 교정규칙상 대응하게 돼 있다. 비례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한국 정부가 쏘니 미국이 쏜 거고, 북한이 쏜 거고, 이게 어떻게 도발이냐? 네. 이건 도발이 아니라 위협이다. 아하. 그래야 우리가 대응을 안 해도 위협이다. 예. 그 항의 때문에 아하. 그 뒤로 북한의 어떤 해상포 미사일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도발이라는 용어를 못 씁니다. 위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군요. 네. 도발이면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하게 되면 뭐 그만큼은 그리고 쏴야 될 거 대응한 아니에요? 적도 없어요.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멋모르고 한 번 1월에 우리 정부가 도발이라고 하니까 언론은 멋모르고 다 도발이라 그래요. 네. 근데 그걸 언론만 쓰는 용어지 정부는 공식적인 표현으로 도발이라는 표현을 지금 석 달째 못 쓰고 있어요.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미국의 개입. 미국이 사실 뭐 작전 통제권도 갖고 있고 미국이 세계 전쟁 못 하니까 네. 한국에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래서 북한이 포 쏜 것도 도발이 아니라고 이 공식 입장이 전달돼 왔다니까. 이런 얘기를 이건 좀 하기 유엔사 이야기야. 그렇지만 미국 때문에 크게 뭐 안보적으로는 나쁘진 않. 이게 표현이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미국 상황이 지금 선거도 있고 11월 달에. 미국이 지코가 석자라서. 그다음 북한은 또 어떠냐면 예. 북한도 사정이 있는 겁니다. 아하. 다음 달에 푸틴이 이제 북한에 오는 온다니까. 거고 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지금 그쪽도 바빠요. 자, 이래고 민생이 급합니다. 네. 자, 그렇다고 보면은 역시 한반도 정치라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강대국 정치의 기본 틀에서 움직인다는 어떤 그 지정학은 불변이다. 네.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한반도가 뭘 중심으로 보는 소위 말하는 한반도 천동설에 아직도 그 프레임이 묶여 있는 우리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마라. 이거는 어떤 강대국 정치의 그 민감성이 오히려 더 커졌다. 오히려 최근으로 미국, 올수록 러시아, 뭐 중국 등등 더 커진 거예요. 그게 돌아가는 게 우리가 더 크다. 그걸 더 주시해야 된다. 이 아니,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조금 덜 걱정해도 되나 그래서 이런 아무리- 생각도 들고요. 아니, 예. 아니 똥이 안 묻은 풍선이라고 괜찮다고 얘기하면 대통령 머리 위가 뜰려도 대응 안 한다는데 그러니까요. 용산으로 이전한 그 문제점도 은폐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런 황당한 상황이 지금 펼쳐진 거예요. 지금상.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인사이다 1부 끝내기 전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2시 공개 방송 진행을 합니다. 미처 신청 못 하시는 분들 위해서 라이브로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됩니다. 오늘 문희정 평론가, 일리아 교수와 함께하는 세계와 K 코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